당초에는 절북교단을 발제 번역하여 게재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문화, 관습은 물론이고 사고방식이 다른 해외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를 새롭게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학회를 소개한 원고가 완성되자 7월 중순에 회원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멤버를 모아 번역자 선발 시험을 실시했다. 백발의 노인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31명이 시험을 치루어 8명이 선발되었지만 모두 능숙한 번역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했다. 7월 하순부터 번역이 시작되었다. 멤버가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불법 영어의 번역이었다. 구원원초, 일념삼천, 십계호구 등 영어 사전에도 없는 말을 불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멤버는 여름 휴가도 없이 머리를 쥐어짜며 번역 작업에 필사적으로 몰두했다. 이렇게 하여 학회 속에서 참가학회의 인쇄가 완성된 것은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해외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또 그는 7월 중순에는 학회본부에 해외부를 발족시켰다. 해외부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해외 수재 멤버와 연계를 갖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서로 세계 각지와 파이프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강포의 여명이 도래하기를 바라며 수면 밑에서 하나하나 손을 썼던 것이다. 시니치는 지금 조용한 와이키키 해변을 홀로 거닐며 그 세계 강선유포의 제일보를 내딛게 된 감회를 새롭게 다졌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곧 우레의 마음으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마사키 나가야스의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건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너는 뭔가 일진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사키 군뿐 아니라 여자분인 나가타 씨까지 모습을 나타내는 건 왜일까? 시니치의 우려는 깊어갔다. 만약 마사키가 이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나나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했다. 거기서 그는 방으로 돌아와 동행 간부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전 8시 반 무렵부터 호텔 테라스에서 모두 아침 식사를 했다. 커피와 토스트, 계란 등의 간단한 요리였지만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는 식사는 장쾌했다. 그때 어수선한 발소리가 울렸다. 30명 정도가 테라스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선생님! 선대에서 외치는 것은 마사키 나가야스였다. 그 옆에는 나가타 유미코도 있었다. 오, 마사키군! 마사키는 시니치의 테이블 옆에 서자 어깨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숙였다. 선생님,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너를 걱정하고 있었다네. 시니치가 말하자 동행 멤버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마사키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실은 본부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다는 연락이 왔기에 이걸 봐주십시오. 마사키는 긴장한 얼굴로 본부 해부가 보낸 도착시간 변경을 알리는 항공 우편을 시니치에게 보여주었다. 시니치는 그 편지를 읽자 유쾌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 어디로 가버렸나 했네. 그래도 이 편지를 갖고 있어 다행이야.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어제는 모두 화를 냈으니까. 시니치는 동행 멤버에게 편지를 돌렸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착오가 생겼을까요? 어느 기방을 해두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해부의 실수일까요? 화가 난 말투로 주저 기요시가 말했다. 분명 시차를 잊고 있었을 거야.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일은 그다지 없으니까. 동행 멤버들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시니치의 이발로 이야기는 끝났다. 그는 주저가 하는 말도 잘 알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간신히 하와이 동지와 만나 이미 문제가 일단락된 지금 잘못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기보다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시니치는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쓰고 싶었다. 또 마사키가 무사한 것이 그로서는 가장 기뻤다. 실은 이 문제는 여행사의 단순한 타이프 오타에 그 원인이 있었다. 출발하기 수일 전에 최종 확인을 위해 여행사가 만든 비행기편과 호텔명을 기록한 일정표가 도착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해부가 당황하여 도착 시간의 변경을 알리는 항공 우편을 발송해 버렸던 것이다. 시니치는 테라스 모퉁이에 모여있는 하와이 멤버를 손짓으로 불렀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쪽으로 오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장 시니치와 처음으로 대면한 탓인지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시니치가 말을 건네자 모두 표정이 밝아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와주셨군요. 거기다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마사키 군도 나가타 씨도 애를 썼군요. 마사키의 얼굴에도 그제서야 미소가 감돌았다. 멤버는 시니치 앞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레이를 차례차례 그의 목에 걸었다. 그의 얼굴은 레이에 파묻혔다. 나한테만 걸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걸어주세요. 동행 간부의 목에도 몇 개의 레이가 걸렸다. 시니치는 아침 식사로 먹으려고 가져간 김을 멤버에게 나눠주었다. 변변찮지만 함께 듭시다. 이건 내가 태어나 자란 도쿄 오모리에서 채취한 김입니다. 거의 모두가 일목의 미국인이었기에 그리운 듯 일본의 맛을 음미했다. 그것은 멤버가 시니치와 만나 처음으로 맛본 참가가족의 따스함이기도 했다. 시니치의 식사가 중단된 채 기쁨을 나누는 대화의 꽃이 피었다. 그 벗의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동행 간부에게 방에서 작은 추스볼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냈다. 벗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시니치가 쓴 환희하는 문자가 보라색 바탕에 하얗게 물들어져 있었다. 수습볼을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맞이해주는 동지를 시니치는 한숨도 빠짐없이 경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념 촬영을 했다. 모두 만면의 희색을 띠며 포즈를 취했다. 그때 어젯밤 공항에서 만난 토니 하라다가 왔다. 시니치는 하라다에게 제3대 회장 취임에 기념 메달을 증정했다. 오늘 오후에 자담에서 다시 만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니치는 멤버들을 상냥하게 전송했다. 호텔을 뒤로 하는 벗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은 자담회까지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렌트카로 오아후 섬을 견학하기로 했다. 다 함께 이 새로운 천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호텔을 떠나기 전에 야마모토 시니치는 안내를 맡은 하와이의 벗에게 물었다. 자담회는 어떤 복장으로 가면 좋을까요? 현재의 벗들과 위압감 없이 융화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배려였다. 글쎄요, 여기서는 여성은 무문을 입고 남성은 알라 셔츠를 입으니까 양복은 입지 마시고 셔츠만 입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셔츠의 색은? 알라 셔츠의 색이 화려하니 밝은 파란색이 좋지 않을까요? 파란색인가요? 파란 셔츠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럼 흰 셔츠로 하지. 여러분도 간면한 복장으로 갑시다. 기아라 씨는 무무가 좋겠군. 무무요? 기어하라 가스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작은 소리로 안내를 맡은 멤버에게 물었다. 무무란 대체 어떤 옷이죠? 아까 여기에 온 여성들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 원피스 같은 옷? 그거 잠옷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딜 가든 하와이에서는 거의 무무를 입고 갑니다. 어머, 그래요? 난 아까 오늘은 역사적인 자담이니 설마 그런 모습으로 오진 않겠지요? 단정하게 정장섬이로 오세요 라고 말할까 했는데 시니치는 웃으면서 기어하라에게 말했다. 기어하라 씨, 여긴 일본이 아닙니다. 하와이에는 하와이 풍속이나 관습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해야 해요. 일본과는 기후도 문화도 다른데 일본과 똑같은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학교에서 듣는다면 모두 심심하기 싫어질 겁니다. 마치 전시승의 국방부인회처럼. 그런 일은 어디서도 쉬지 않고 불법의 본의가 아니니 각자의 양식에 맡겨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해가면 됩니다. 하물며 오늘과 같은 자담회에서는 모두의 권유나 의견을 잘 듣고 납득되도록 적극하게 지도하여 경영하는 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모두 간편한 복장으로 오게 하고 이쪽도 거기에 맞춰야만 합니다. 기여하라는 자신의 얕은 생각을 부끄러워했다. 그렇군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 다행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전 무무 같은 건 가져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 차림으로 좋아요. 웃음이 번졌다.
그러자 주저 기요시가 말했다. 풍속과 관습의 차이는 역시 큰 문제군요. 선생님, 근행할 때 정지하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괴로울 거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미국 집은 대개가 나무바닥이니 그래도 이건 바꿀 수 없겠지요? 야마모토 시니치가 즉각 대답했다. 아니, 당연히 의자에 앉아 근행하는 것도 검토해야만 할 거네. 정지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구면에 가까운 고통이니. 그래서는 근행을 해도 환희는 솟아오르지 않지. 그러므로 불법에는 수방빈이라는 견해가 있네. 어부전 신앙이라는 대성한 불법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화의 등은 각지의 풍속이나 관습, 시대의 풍습에 따라도 좋네. 그렇군요.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좀 더 유연하게 3일을 생각하게 되겠군요. 가장 우려되는 건 일본에서 해왔던 것을 절대시하여 간부가 전 세계도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빠져있다는 거네. 그래서는 일본의 민족의상을 세계인들에게 억지로 입히는 꼴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진심의 자세라고 한다면 불법은 극히 편협된 거로 된다네. 그러면 불법이라기보다 일본어가 되고만 해. 대석연의 불법은 일본인에게만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종교이니까. 시니치는 도다수세이한테 세계 광선파를 사명으로 기탁받은 날부터 언젠가는 해외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여 그 하나하나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해왔다. 풍속이나 관습의 차이를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충분히 검토된 문제였다. 그의 흉중에는 이미 장대하고도 정교하게 그리고 치밀한 세계 공포의 미래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상 밖에는 야자나무 가로수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탄 스테이션 외관은 호노노시까지를 빠져나와 태평양 국립기념묘지를 향했다. 화작 열어젖힌 차창으로 불어오는 싱거운 바람이 상쾌했다. 태평양 국립기념묘지는 펀치볼이라고 불리는 약간 높은 어떤 언덕 위에 있었다. 잔디 속에 묻힌 묘배에는 온갖 색깔의 꽃들이 받쳐지고 있었다. 그것이 녹색 잔디에 선명히 비쳐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 묘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와이 1인 부대가 이스라엘 전선에서 흑흑 활약했는데 그 사람들의 묘도 있습니다. 안내하는 멤버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묘지 내부를 한 바퀴 돌고 시니치 일행은 이곳에서 제목을 삼청하여 전몰자를 애도했다. 불과 9명이라는 보잘것 없는 미령이었으나 평안을 바라는 깊은 기원이 담긴 추산이었다. 일행을 태운 차는 다시 시가지로 들어갔다. 잠시 달리니 은빛 거울과 같은 바다가 펼쳐졌다. 펄하버였다. 1941년 12월 8일 미명 일본의 전투기 폭격기 합계 180대가 이곳에 정박 중인 미전원과 군사시설을 급습하여 저 비참한 태평양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기습의 성공을 전하는 도라의 암호가 타전되자 일본은 개전의 소식과 함께 서전의 승리에 열광했다. 그러나 하와이 일인에게 그것은 가혹한 운명의 사막일 뿐이었다. 이 기습은 1828년에 이른바 원년자의 2주 일의 고난 속에서 일인들이 하와이 사회에서 땀 흘려 구축해온 신라를 단숨에 뒤엎는 일이다. 하와이 전역은 곧바로 계엄령 아래 놓이게 되고 이르는 적국인이 되어 유죄 인물로 명단에 올라있던 160여 명이 먼저 그날로 체포되었다. 또한 수용소가 만들어져 여녀 1인들이 수용되고 거기서 미국 본토에 있는 각지의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일본의 기습 공격에 경난 미국인들에게는 모든 1인들이 적성 일본인으로 보인 듯 싶었다. 군부 일부에서는 하와이 1인 전부를 어딘가로 수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다. 진주만 기습으로 1인들은 불안과 굴욕에 시달리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윽고 미국 군상은 징병된 하와이 1인들로 부대를 편성하여 미국 본토로 보내 맹훈련을 시작했다. 이것이 제 100보병대대이다. 계속해서 1인 지원병의 모집을 발표하자 2세들은 용감하게 지원했다. 그리고 입대한 곳은 제442 연대 전투부대였다.
그들은 미국의 충성을 다하고자 명훈련을 견뎠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기습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자행한 적국민의 피를 받은 자라며 언제나 모멸과 직원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고 편견과 차별을 당해야만 했다. 이윽고 일업전선으로 파견된 그들은 누구보다도 용맹과감하게 싸웠다. 적국인이라는 오명을 지신 시시라면 미국을 위해 목숨도 내던지는 충성심을 몸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적을 향해 앞장서서 돌진했다. 기관성 앞에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가족이나 동포인 일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냉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분투했다. 가장 많은 무운을 세운 그들은 일인들의 충성심을 훌륭하게 증명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적에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도 승리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너무나도 슬픈 피해 증명이었다. 이 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하와이의 전몰자 가운데 1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선으로는 실로 6할이 넘는다고 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펄 하버를 바라보며 이 하와이 땅에 세계강포의 제1보를 새긴 의미를 생각했다. 전쟁에 쓰라린 고통을 맛본 사람일수록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아니, 불행에 가장 많이 운 사람일수록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평양 전쟁이 처음 발발한 섬이며 인정의 도가니라고 할 하와이야말로 세계 어느 곳보다도 먼저 인류 평화의 죽도인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다. 그는 창밖에 펼쳐지는 바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창제했다. 일행은 그 후 파인애플 밭과 카메하메아 대왕이 하와이를 통일할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던 옛 전장터 누아누팔리 낭떠러지 등을 견학하고 자람의 장소로 향했다. 자람의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자담에서 하와이 지구를 결성하겠네. 주저 기요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구 말입니까? 반이 아니고. 당시 지구라고 하면 대개 수백 세대의 회원이 속해 있었으며 그 중에는 1000세대를 넘는 지구도 드물지 않았다. 그것이 하와이에서는 어린이들을 넣어도 그 인원이라야 30-40명, 규모로 본다면 반이라던 인원수가 많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다네. 지구라네. 하와이는 일본과 다르니까 앞으로 세계 강포는 급속하게 진전될 거네. 그걸 생각하면 미국의 현관이라는 하와이의 반이 아닌 지구를 결정해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모두 지구가 결정되었다는 자각을 하고 그것이 결의로 이어져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면 실로 대지구로 되어갈 걸세. 스케일은 크게 가지는 거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자담에서 질문회를 가질 테니 그동안의 자네들은 모두 새로운 지구의 인사안을 생각해주지 않겠는가? 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고 자담의 장소인 호놀룰루 베레타니아 거리에 있는 멤버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무렵이었다. 회장에는 30명이 넘는 동지들이 모여 있었다. 거의가 1인들이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에 들어서며 시니치는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건넸다. 자, 하와이 광산지파 여러분 일가의 번영과 행복을 기념하며 함께 근행합시다. 시니치를 중심으로 근행이 시작되었다. 그의 낭낭한 목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창제가 끝나고 시니치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돌아앉았다. 그런데 회장의 중앙이 텅 비어 있었다. 모두 망설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벽 쪽으로 달라붙어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자,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시니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으로 초청하듯 미소로 맞이하며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회장 한 구석에 딱 벌어진 책에 온화한 눈을 한 3대 중반 정도로 생각되는 남성이 있었다. 아침에 호텔에 왔던 장년부였다. 시니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장년부는 당시 일본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프로레슬러 역도선과 닮아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말을 건넸다. 아침부터 생각한 겁니다만 당신은 프로레슬러 역도선과 아주 닮았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히로토 히라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이름보다 역도상이라 하면 외우기 훨씬 쉽겠군요. 앞으로 에티켓이라 불러도 될까요?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신입사의 허물없는 말에 장내에 감돌던 긴장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계십니까? 예, 사모님은 일본 샌다이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와이로 올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하는 말에 모두 웃음을 자아냈다. 가만히 들어보니 어딘지 어색한 일본어였다. 이 히로토 히라타가 걸어온 인생은 어느 의미에서 하와이 1인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좋았다. 그는 1인 2세로 부치는 진주만 공격 후 곧바로 억류되어 미국 본토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어머니와 히로토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본토에 건너가 같은 수용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1943년 일본과 포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히라타 가족은 그 포로 교환선을 탈 수 있었다. 배는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 싱가포르에 기항했다.